두 번째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분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공백을 메꿔주고 더 나아가서는 줄어드는 노동 인력을 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노동 인력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특성도 많이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이제 코호트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태어난 지가 중요하고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교육 수준이에요. 아까 교육 수준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맨 위에 있는 초록색이 뭘 보여주냐면은 65세 이상의 대졸 인구의 변화를 보여줘요.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죠. 한 9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40년 정도 지나면은 이분들이 1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207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한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동인구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고 고학력의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2072년이 되면은 55세 이상의 대졸 경활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노동시장의 주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분들을 지금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핏 양쪽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제가 65세 이상 인구의 한 40% 정도가 여전히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걸음 들어가서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일본 같은 나라는 비록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고용률은 낮지만 누가 그 나이까지 남아서 일을 하시는가? 그분들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흥격이 높고 가장 숙련수준이 높은 분들이 남아서 활약을 하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도 65세 이상 군 가운데 대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항력인 분들보다 훨씬 높고 지난 20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62세, 72세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박사가 석사보다, 석사가 학사보다, 학사가 대학 중퇴자보다, 대학 중퇴자가 고졸자보다 더 고용률이 높아요. 그리고 90년 이후에 훨씬 더 고용률의 증가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숙련의 고학력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빨간색이 고졸이고 파란색이 대졸 이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자의 고용률이 대졸자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나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누가 남아 계신가? 그분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생산성이 높아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세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아무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고용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난점이 되는 것은 이 기술 변화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AI, 로봇,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이 막 도입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바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직장을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지금 제일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정년 연장이에요. 근데 뭐 정년 연장에 제가 특별히 반대한다기보다 제가 생각한 데는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에 우리가 당면할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근데 정년 연장은 뭔가요? 그거는 업종 무관, 뭐 직종 무관, 숙련 수종 무관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고용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정책이죠. 거기다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력이 많이 불크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분야가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그다음에 음식점 및 주점업 이런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그런 분야가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2016년에 정년 연장 사례에서 볼 수가 있듯이 정년 연장이 됐을 때 주로 고령자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그 고령자들의 어떤 고용의 그 잠재력이 10까지 는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고령자의 고용은 3이나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대기업은 1대1로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데가 어딘가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문제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건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이런 이 부문 간이라든가 또는 아무튼 그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 학력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고령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나이만 따져서 채용을 결정하고 나이만 따져서 어떤 처우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고령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전반적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지를 따져서 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그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적인 평가와 투명한 정보가 필요해요. 왜 나이만 보는가? 나이 말고는 다른 적절한 정보가 없어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평가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전환이에요. 앞에 그 나이를 따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좋긴 한데 고령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나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야말로 완전 경쟁으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그분이 생산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져요. 여기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력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일할 lực 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역량은 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어떠냐면은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 때 한 것처럼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 역량의 70%가 남고 80%가 남아도 그걸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관 예를 들자면은 뭐 프로축구에서 이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나이가 들면은 2부 리그, 3부 리그로 내려가면서 활약을 하죠. 뭐 천하의 리오넬 메시 선수도 35세가 되니까 유럽 리그를 떠나서 이제 북미 리그로 옮겨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떠냐? 1부 리그에서 뛰다가 은퇴를 하면은 바로 조기 축구회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가 된다는 것이고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뭐 체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능력이 점점 줄어들 때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의 그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일하는 내용이라든가 방식을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결국 이런 일자리,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격 근무할 수 있고 신체적인 부담이 낮고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유급휴가가 길고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이걸 가능한 일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런 파워 시니어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